2022년 전 세계 핀테크 업계에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무섭게 올리면서 기존의 모든 예측 모델이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졌죠. 많은 기업이 휘청거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등장하는 업스타트라는 기업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 위기를 기술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더군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업스타트가 어떻게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들의 신용평가 모델을 거의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재설계했는지 그 숨가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거시 경제의 파도를 길들이고 3년이라는 시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으며 가격과 리스크라는 이 풀리지 않는 딜레마의 균형점을 찾아냈는지 그 기술적 혁신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거죠. 이야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외부 충격에 맞서서 단단한 방어막을 구축한 방어적 정교화 단계, 그리고 이후에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기 시작한 공격적 비선형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2022년 하반기 대출 부도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업스타트 내부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겠죠. 우리 모델이 틀린 걸까? 아니면 그냥 경제가 너무 나빠진 걸까? 즉, 모델의 예측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지, 소위 말하는 알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 전체가 가라앉는 베타의 문제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안개 속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당시 모든 금융기관이 직면한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업스타트의 첫 번째 기술적 돌파구가 등장합니다. UMI, 즉 업스타트 거시경제지수라는 개념입니다. UMI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역발상에 가까웠어요. 거시경제라는 변수를 모델 안에서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자. 대신 그걸 외부에서 오는 통제 불가능한 충격계수로 분리해내자라는 거였죠. 잠시만요. 그게 말은 쉬운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모델의 예측이 빗났을 때 이게 모델 탓인지 경제 탓인지 어떻게 분리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냥 경제가 나빠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업스타트의 특허 기술인 로운 먼트 모델, 우리말로 하면 대출 월별 모델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대출 월별 모델이요? 네, 기존 모델들은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이 대출은 3년 뒤 부도날 확률이 X%다 라고 한 번만 예측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은 대출 기간 매월의 부도 확률을 각각 따로 예측합니다. 1개월 차 부도 확률, 2개월 차 부도 확률, 이렇게 36개를 전부요. 아, 훨씬 더 정교한 방식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대담하고 중요한 가정을 하나 합니다. 우리 모델이 예측한 기준 부도율과 실제 관측된 부도율의 차이는 전적으로 거시경제 요인 때문이다 라고 그냥 정의해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 즉 모델의 예측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하나의 숫자로 정량화한 것이 바로 UMI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델이 예측한 이번 달 부도율이 1%였는데 실제로는 1.25%가 나왔다면 그 차이인 0.25%포인트, 즉 25%의 상승은 전부 거시경제 악화 때문이라고 보고 현재 UMI는 1.25다라고 선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이 나빠질 때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겠네요. 그냥 매달 업데이트되는 이 UMI 값 하나만 대출 가격에 반영하면 시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델의 근본적인 안정성과 시장 변화에 대한 즉시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혁신이었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훨씬 명확해졌겠네요. 이전에는 모델이 좀 안 맞네요 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해야 했다면 이제는 우리 모델의 차입자 줄 세우기 응력, 즉 알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UMI 1.5 수준의 강력한 허리케인을 맞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 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UMI로 거시경제라는 외부의 혼돈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에 거대한 장벽이 하나 남아 있었죠. 바로 시간입니다.
아, 그 문제요. 36개월 만기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들면 그 모델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최종 성과를 확인하려면 36개월을 꼬박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 말이죠. 자료에 나온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 같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데 계속 과거 데이터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두 번째 혁신인 PTCC, 병렬 타이밍 곡선 보정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아이디어는 아주 기발해요. 서로 다른 시점에 실행된 모든 대출을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처럼 동시에 분석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각기 다른 시간대의 데이터를 조각조각 모아서 하나의 완전한 합성 타이밍 곡선을 거의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여러 시대의 지층 샘플을 동시에 파내서 지구의 전체 역사를 순식간에 재구성하는 고고학자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새로 개발한 모델이 나오면 이걸로 과거에 실행됐던 모든 대출을 가상으로 재심사해 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 나오는 실제 상황 결과와 모델의 예측을 비교하면서 오차를 즉시 보정하죠. 결국 3년을 기다려야 했던 피드백 주기를 몇 달, 심지어 몇 주 단위로 압축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개발 속도가 무려 4배나 빨라졌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빨리 개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초기에 유독 대출 실행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차 구간에 리스크가 급등하는 미묘한 패턴이 나타났다고 해보죠. 다른 회사들은 그 패턴을 인지하려면 최소 1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업스타트는 PTCC를 통해 그걸 불과 몇 달 만에 발견하고 즉시 신규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추게 된 겁니다. 남들보다 2년 먼저 미래를 보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방어적 정교화 단계의 완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단단한 방패를 만들었으니 공격에 나설 차례군요. 2024년이 되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대출금리, 즉 APR 자체가 부도 위협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상환 부담이 커지고 또 그런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업스타트 모델 역사상 가장 큰 정확도 향상을 가져온 모델 18이 등장합니다. 모델 18의 혁신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아이디어의 전환에서 출발했어요. 바로 APR을 예측해야 할 결과값이 아니라 분석에 사용될 입력 변수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입력 변수요? 네, 즉 모델이 같은 사람이라도 금리가 15%일 때와 25%일 때의 부도 확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제 뇌가 약간 쇼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적정 금리를 정하려면 그 사람의 리스크를 알아야 하는데 이제는 그 리스크를 알려면 금리를 알아야 한다니요. 이건 전형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순환 참조의 문제 아닌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하죠? 네, 바로 그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 도입한 기법이 재귀적 시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재귀적 시뮬레이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임의의 APR, 예를 들어 15%를 가정하고 모델에 입력합니다. 그럼 모델이 이 사람이 15% 금리를 적용받으면 부도율은 5%입니다. 라고 답을 주겠죠. 그럼 이 5%의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약속한 목표 수익률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수익률이 부족하면요? 그럼 APR을 15.5%로 조금 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환 부담이 커지니 부도율도 5.1% 정도로 조금 더 높아지겠죠. 아, 그렇죠. 그럼 그 높아진 15.5% APR과 5.1% 부도율 하에서 다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하면서 가격과 리스크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단 하나의 지점, 고정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답을 찾을 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찍고 확인하고를 반복하는 거군요. 자료를 보니 차입자 한 명당 최적의 금리를 찾기 위해 100만 회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엄청난 연산량이네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재무 성과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과거 모델이었다면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해서 그냥 거절했을 차입자에게 그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한 적정 금리, 예를 들어 28%를 부여해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대출 신청자 중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2024년 1분기 14%에서 불과 1년여 만인 2025년 2분기에는 23.9%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가격을 리스크의 일부로 인정하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시장이 열린 셈이네요. 자, 가격과 리스크의 딜레마를 풀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대출의 결과 자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었군요. 기존 모델은 정상 상환 아니면 부도라는 흑백의 이진법적 결과만 봤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30일 연체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60일 연체를 몇 달씩 하다가 결국 부도로 가기도 하고요. 네, 그 회색 지대, 즉 중간 상태의 역할을 모델링한 것이 모델 19의 핵심인 PTM, 지불 전환 모델입니다. 대출의 상태를 단순히 정상과 부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상, 1, 29일 연체, 30, 59일 연체 등으로 잘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할 전이 확률을 예측하는 거죠. 이건 수학적으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방식을 활용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이전에는 대출 1건당 3년 뒤에 부도 또는 정상이라는 한 개의 결과 데이터만 얻었다면 이제는 36개월 동안 매달 정상에서 30일 연체로 갔다 30일 연체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같은 36개 이상의 상태 전이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의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료에 따르면 모델 19는 약 8,200만 건 이상의 월별 전이 이벤트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최종 부도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 연체 상태에서 실제 부도로 넘어가는 비율, 즉 롤레이트를 15%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도로 가는 길목을 미리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군요.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득 모델, 학력 모델, 통신 데이터 모델 등 수백 개의 하위 모델들이 각기 다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똑똑한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CEO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업스타트 기술 진화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모델 22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기존에는 이 하위 모델들의 결과를 합치는 최상위 계층, 즉 메타레이어에서 비교적 단순한 선형 결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모델 점수 곱하기 0.3 더하기 통신 데이터 모델 점수 곱하기 0.2 이런 식이었죠. 네네. 하지만 이건 모델들 간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을 완벽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호작용을 놓치게 되나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모델 점수는 아주 높은데 통신 데이터 모델 점수는 아주 낮다. 이런 상충되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단순한 가중치 합산 모델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차입자는 갓 의대를 졸업해서 현재 소득은 낮지만 미래 소득 잠재력은 엄청난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미묘한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 22는 이 최상위 계층을 아예 심층신경망, 즉 DNN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이제 모델이 고차원적인 판단을 스스로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방금 든 예시라면 심층신경망이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소득 모델과 통신 데이터 모델의 신호가 충돌할 때 만약 차입자가 30대라면 소득 모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50대라면 통신 데이터 모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부도 예측에 더 유리하다와 같은 복잡하고 미묘한 규칙을 AI가 직접 찾아내고 적용하는 겁니다. 인간 심사역의 직관이나 경험의 영역을 AI가 학습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군요. 네, 업계 표준 신용 모델인 파이코 대비 부도 예측 변별력이 무려 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인 모델 개선이 1에서 2%포인트 수준이라고 하니 이건 그야말로 세대교체급의 기술적 도약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나네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수치는 자동화율 92%입니다. 인간 심사역의 개입 없이 AI가 전체 대출의 92%를 스스로 심사하고 결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2025년 2분기 업스타트가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급증하는 폭발적인 재무적 성과로 이어진 핵심 동력이었군요.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비즈니스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업스타트의 기술 여정을 정말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정적인 신용 점수의 시대가 끝나고 동적인 시뮬레이션의 시대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한번 정리해 볼까요? MI로 거시경제의 혼돈이라는 외부 변수를 통제했고 PTCH로 시간의 한계를 압축해 개발 속도를 높였습니다. 모델 에팔로는 가격과 리스크의 상호작용이라는 딜레마를 풀어냈고요. 그리고 모델 19는 연체를 정적인 결과가 아닌 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모델 22는 심층 신경망을 통해 비선형적 사고를 함으로써 인간의 판단력을 넘어서는 병별력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대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용 결정을 위한 두뇌를 제공하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자료의 마지막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이제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업스타트는 인간의 미묘한 판단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대출 심사 영역에서 92%라는 경이로운 자동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인간의 직관과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다른 전문직들, 예를 들어 법률 자문이나 의료진단 혹은 창의적인 설계 같은 분야는 과연 안전할까요? 어쩌면 그 복잡해 보이는 영역들도 결국은 다음 세대의 AI가 풀어낼 거대한 비선형 패턴 인식 문제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